네, 사법논담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순천을 누비셨습니까? 추석 명절에? 좀 누볐죠. 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진짜 순천 사냐고 다 놀랐어요. 서울의 방송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레일 거의 VVVIP라고. 예. 진짜로 순천에 사는 거 맞냐고 물어볼 정도면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서울의 방송 많이 나오니까 관심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겠죠. 아무튼 그래요. 명절 잘 세셨죠? 무조건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 요즘 상황을 보면 최대한 낙관적으로 모든 마인드를 갖고 가야지 버틸 수 있어요. 예.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좀 이따 여쭤볼 건데. 네, 안 돼요.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정말 추석 연휴인 만큼 좀 오랜만에 가족분들 좀 뵙고 또 이제 친지 뵈러 내려가는 거는 좀 그 전주에 해가지고 뭐 귀경 기성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내려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분께 그러니까 가족 친지 뵀다니까 뭔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가족 친지 만나면 정치 얘기 많이 합니까? 요즘은 오히려 피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저희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의견 통일을 좀 봅니까? 저희는 저희 친가 쪽 좀 다르고 시댁 쪽 약간 다르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집안이 정치적 입장이 다릅니까? 중간에서 스탠스 잘 잡으셔야겠네. 천하람 변호사는 어때요?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많이 하죠. 그렇지, 정치를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실제로 만나면 어떠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원내대표는 왜 이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은 진짜 싸가지가 없느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대화가 아니라 정치 취재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뭐 물어도 보고 실제 돌아가는 그 내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만나는 뭐 패널 분들도 물어봐요. 뭐 진짜 환대받겠다. 그런 점에서는 궁금한 거 이제 그러니까 엄청 그렇죠. 궁금하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시겠네. 질문보다도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지가 훨씬 궁금한데요. 천 변호사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을지. 방송보다 훨씬 재밌죠. 그냥 내심의 의사를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돌고 돌아 자신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걸 맞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됐는데 어느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네. 한참 뒤에 다른 기자가 전화 오더니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데 그 제가 한 말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혹시 안 겪어보셨어요? 그런 경우 종종 나오는데. 아니 저는 뭐 그렇다고 저는 좀 약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지 저도 가끔씩 익명 인터뷰를 그러니까 익명 그 쿠옷을 주지 않습니까? 익명 코멘트를 드리면은 기사 읽다가 되게 합리적인 의견이네, 되게 좋은 의견이다 해서 이제 나중에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그 기자분 만나가지고 그 기사 그거 좋더라. 네가 그 얘기했잖아,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심각한데. 예, 자기의 기억력의 뭐 어떤 퇴보와 어떤 자기의 발현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콜라보.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위 출범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김종혁 비대위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같은 혁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혁신이 대변이 맡고 있죠. 그렇죠. 예. 아무튼 비대위 어떤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죠. 뭐 큰 성과를 내고 이런 것보다도 비대위가 비상이군요. 그럼요. 살아남는 거 봐야 되고 일단 28일까지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뭐 3일 천하보다는 조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신문기를 연계해달라고 한 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 끌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법원이 비대위를 2번 날리는 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같은 판사죠. 같은 판사인데다가 또 비대위가 뭔가 본격 가동되고 있으면 더더욱 그게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 날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뭐도 하려고 하고 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출범한 지 막 20일 30일 돼가지고 날린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시간 끌기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왜 제가 시간 끌기라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에서 당사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사에 뭐 예를 들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다 송달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연기 신청을 한다고 어제 낮부터 하고 실제로 했을 때 이건 불안함의 발로이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지도부도 결과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마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진짜 그렇게 이거는 시간 끌기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이런 가처분은 정말 시급성 때문에 바로 다음 날도 잡힌다. 그러니까 신청인에 더 방점이 찍혀 있지 피신청인의 뭐 방어권이나 해명 이런 거에 더 주요점을 두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리고 쟁점이 언론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뭘 다투고 있는지, 뭘 문제 삼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 송달을 못 받아서 이걸 검토를 못했어라는 거는 사실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저희 소송할 때도 먼저 법원 통해 가지고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법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다면 법원 통해서 직접 가서 받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던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구나. 어쨌든 시간을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 두 분의 뭐 의견 일치네. 근데 아무튼 오늘 또 신문이 있긴 있잖아요. 요거는 가처분 신청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 있게 되는 신문은 당원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네, 오늘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겹쳐 있는데요. 일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결정에 대한 전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개최 금지도 냈었는데 이거 전국이는 이미 개최됐으니까 이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마 각하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준석 대표 쪽에서 취하하거나 할 것 같고 이제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효력 정지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당원을 바꾼 거에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게 이제 그 선출직 최고인 중 4명 이상이 거리가 된 경우 비상으로 규정한다. 이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그 부분인데 이거는 쟁점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원 개정이 가능한 거냐. 근데 제 그냥 생각으로는 당원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킨다라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당의 당원인데 이걸 효력을 정지시켜버리겠다. 그렇죠.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그래서 이 효력 정지 자체는 안 받아주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4차 가처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당원을 바꿨다는 전제에서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거기에 저는 포인트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쟁점은 제가 재밌는 거는 보니까 이번에 당원을 개정하면서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공고문을 봤는데 공고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권성동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법원의 논리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없고 비대위를 출범시키지 마라라는 게 법원 1차 결정의 취지잖아요. 저번의 결정. 저번 그렇지, 결정.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도장을 찍었었어야 돼요. 사실은. 부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그 공포 주체가. 근데 저도 이론적으로는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기술적인 요인을 들면서 당원 바꾼 것 자체에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법원이 결정문 쓰기는 제가 재판장이라도 좀 부담스러울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쪽에서 어떤 칼을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신문들은 다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 쪽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 네, 장윤미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일단 오늘 이루어지는 거는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 정지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법적 판단을 구하는 거라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저도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당원 96조 1항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바꾼 이후에 절차를 제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위 체계가 순항할 거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6조 1항 바꾼 내용은요. 이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포함해서 4명이 거리 시 비대위를 출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개정된 그 시점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전에 이미 벌어진 상황에 소급해서 우리가 나중에 바꾼 것을 어떤 전제로 이 비대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법원이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급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장 변호사의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이런 룰이 생기기 전에 뽑힌 이준석한테 이걸 적용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소교표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장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4명 이상이 사퇴된 상황이 이 룰 만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당 문제라서 좀 슬픈 얘기지만 이 룰을 이렇게 개정했다면은 사퇴 쇼라도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 정말 적법 절차를 지키고 예. 할 거라면 이 룰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사퇴 쇼를 해서 4명 이상이 사퇴했었어야 된다라는 그걸 한 번 더 만들어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러면 해요. 만약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요. 비비비대위는 가지는 않을 거니까. 못 가는 거죠. 예, 최고위를 완전 원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호영 아이고. 추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서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원래 원칙의 모습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은 최고위원들을 다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거의 요새는 뭐 저희 당의 주류가 보기에는 볼드모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이 돌아온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 있으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네. 예, 1월 돌아온다게 8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비비비대위 카드가 어렵다면은 제명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제명. 근데 대통령을 저격했다고 제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니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한 거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역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게 결국 첫 단추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예를 이게 정치적으로 누군가 쳐낼 수도 있죠. 근데 쳐낼 거면 잘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도 있어야 되고. 예.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한테 뭐 갈비 요리를 이렇게 꺼내놔야 되는데 이 발골하고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꼴이잖아요. 지금 거의 생중계로. 그리고 발골을 막 잘못해 막. 예. 갈비 말고 다른 걸 자르고 막 스스로를 막 자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거의 엽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엽기네. 그래서 좀 슬퍼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짚을 게 좀 많은데 일단 성남 FC 광고비 건 있잖아요. 네.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네. 순전히 법리적으로만 봐서 이게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언론 보도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3자 뇌물은 뇌물과 다르게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하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신 이익을 받은 제3자가 누구냐? 어떤 보도를 보면 성남FC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 광고비 명목에 후원금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보도를 보면 거기에서 광고를 유치했다라고 뭐 인텐시브를 받은 그 직원들이다. 인센티브. 인센티브. 네. 죄송합니다. 인텐시브도 굉장히 빡센 거라 가지고. 예. 이제 영어에 약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3의 수익자로 이 관련 규정을 어겼다? 이거 상당히 이상해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요. 저는 적극 행정이란 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경찰이요. 이 사건 일단 무혐의를 이 가닥을 잡았었던 종결을 했던 건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정 변경이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도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 금액 그리고 그 대가로 되는 뭐 두산에서 이 용도 변경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전혀 법리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전제 사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했다. 정치를 빼고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조금 뭐 그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제3자한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뭐 약속한 때 이런 게 이제 제3자 뇌물인데 제3자를 누구로 볼 거냐 보도가 좀 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성남 FC로 보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언론은. 왜냐하면 성남 FC가 아무리 구단주가 성남시장이라고 해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잠깐만 여기서 주체이기 중간에 때문에. 성남 FC냐 아니면 어제 JTBC 보도는 네, JTBC가 성남 FC의 직원 3명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광고를 유치해 오면 10%인가 네. 그거를 이제 그 받기로 되는 규정에 따라서 그걸 줬는데 이게 이제 해당이 된다. 요거거든요. 네.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뭐 둘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근데 좀 저는 넓게 봐도 볼 수도 그 있고. 보도를 보면서 퍼뜩 든 게 언론사에서 네. 독자 많이 주죠. 배가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하죠. 독자 배가 많이 운동을 하죠. 하면은 수당을 줘요. 당연히 주죠. 상품도 주고. 아니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언론사에서 아니라서. 광고 따오면 네. 수수료 주거든요. 직원들한테도. 하죠. 근데 만약에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국영 언론사가 있다고 쳐요. 뭐 실제 있죠.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니까. 네,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니까. 일반 사기업은 사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뇌물이 성립이 안 되니까. 뇌물이 성립 안 돼. 근데 어떤 국영 뭐 회사가 그 언론이 있는데 독자 배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유치해 오는 그 추가 매출의 10% 정도를 그 기자든 뭐 누구한테든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을 찾아가 가지고 직원 한 명 한 명한테서 그걸 유치해라 한 게 아니고 대기업 그 대관 담당 임원이랑 쇼부를 보면서 쇼부하면 되지. 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너네 요새 민원 뭐 있냐? 요새 우리가 사옥을 이전해야 되는데 야 이게 허가가 잘 안 나온다. 이게 뭐 병원 부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 10,000명이 가입을 해주겠다. 너네가 1년에 늘어나는 매출이 한 50억 될 거다. 그러면 네가 거기서 인센티브를 5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 네가 그럼 해결해주고 5억 가져가라. 라고 하면 이거는 뇌물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아까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간 거는 이게 그냥 재수사를 한 건 아닙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불기소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었고 이의 신청이 있으니까 다시 재수사를 한 거고 여기서 최고로 중요한 사정 변경은 부정한 청탁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협찬하고 뭐 어디 후원하고 이런 거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럼 부정 청탁이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부정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복수의 보도들을 보면 뭐 기업 쪽에서 사실 두산이겠죠. 두산 쪽에서 이게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진술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추가 조사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있었다는 게 그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기업들 후원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기관장으로 있는 데들 후원한 거 다 뒤져라. 보통 있죠.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한 추상적인 청탁은 다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 기업이 뭐 기업 이미지 제고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구체성을 띠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룹 회장님의 사면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옥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거 용도 변경 있어야 된다거나 이 구체적 대가성이 나오면은 이거는 부정 청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그러니까 두산이 갖고 있는 땅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10% 기부 체납 받은데 이제 그거는 기부 체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성남시로 귀속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성남 FC에 55억 원의 광고비를 준 거가 이게 이른바 청탁의 대가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 네. K스포츠 재단하고 맞습니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두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는 최순실인데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기업들의 후원을 어떤 유치를 하고 최순실로 귀속이 됐는데 네.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은 경제 공통되니까 네 돈이 내 돈이고 맞습니다. 내 돈이 네 돈이다.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성남FC의 광고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실상 어떤 경제적 실익과 연결이 된다. 이게 입증이 돼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경제적 이런 공동체 개념이 아니어도 그때는 최순실 씨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아무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혈연 관계는 보통 경제적 공동체로 하는 건 부부를 많이 이제 좀 판단할 때 쓰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이익을 받게 하는데 이 죄를 같이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경제 공동체 개념이 나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걸 최종 결재하고 이걸 마무리 짓는 그 당시에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이재명
그 시장이 있었던 거고 지사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뭐 꼭 자기한테 어떤 수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같이 FC와 뭔가 경제 공동체 관계 아니어도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성립이 일응할 수가 있다고는 보이는데 다만 저는 이 부분도 그렇다면 굉장히 현미경을 그러니까 들이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한 청탁에 이를 정도. 그 당시에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롯데는 면세점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어서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주고받진 않았어도 좀 포괄적으로 봐서 좀 넓게 부정 청탁을 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유죄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논리가 성립할 것인가 비교적 그래도 명징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의사소통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이게 암묵적으로나마 우리가 이걸 내주면 너네는 이걸 주겠구나.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 변호사님 잘 짚어주셨는데 경제 공동체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뇌물죄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러면 최순실한테 제3자 뇌물 하면 되지 왜 뇌물죄를 적용하냐면 보통은 부정 청탁이 특정 잘 안 될 때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꼭 필요하고 뇌물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요건이. 근데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 그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았나요? 유죄로 됐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일반 뇌물죄 부분도 있었어요. 일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경제 공동체가 최순실이 더 받은 것도 같이 맞아요, 받은 걸로 맞아요. 봐야 된다. 제3자 뇌물은 그 재단에 간 것도 이 제3자 뇌물이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그래서 이게 저도 솔직히 이거 이제 국정농단도 하도 우리 코너 이름도 사법논담이긴 하지만 하도 헷갈려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100%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제3자 뇌물에서는 경제공동체 이거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청탁의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부터 사실 대선 때부터 엄청 저희 진영에서는 많이 맹공을 했던 게 두산 4억 올린 그 부지가 원래 병원 부지잖아요. 네. 그게 91년도에 뭐 30억인가 얼마로 주고 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만은 폭등하고 나서 이 부지의 가격이 유독 많이 오른 이유는 병원 부지를 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지금 1000배 이상 올랐다라고 뭐 이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병원만 지어야 된다고 하면 애당초 두산은 이걸 쓸 수도 없고 여기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는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억을 올리게 될 수 있는 기부 체납 받은 거를 그 대가로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기부 체납은 원래 이렇게 뭐 행정 명령 성격으로 뭔가를 이 지자체 자기네들도 기업이 뭐 이익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기부 체납 자체에 대해서 이걸 제3자 뇌물이다. 그러면 남한할 지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정 청탁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같은 거거든요.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0배까지 쉽게 안 하면 됐구나, 행정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기브앤테이크로 맞습니다. 볼 수 없느냐라는 거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기브앤테이크를 산정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격이 10배 이상 뛰게 되는 경우에 이게 최소한 예를 들면 오르는 가격의 5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하면 등가 교환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이면 그렇죠.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순천도 그런 거 있었는데 예를 들면 되게 잘 못 쓰는 거 하다가 뭐 상업 용지로 바꿔주면은 오르는 거에 되게 많이 떼갑니다. 당연히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전체 부지의 10%만 떼간다? 근데 가격은 거의 뭐 100배 오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처음 받기로 한 면적에서 사실 또 줄었잖아요. 그 줄은 만큼을 성남 FC로 보낸 건데 사실 15%에서 10%로. 네. 예. 그러면 이런 과정이 물론 성남 FC가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지만 이게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5% 가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유치해온 거에 막 이 정도로 많이 떼줘도 되는 거냐. 이런 쟁점들이 복잡하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라고 하면 왜 1년 전에 그러면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가성 없다고 두산에서 엄청 뭐라고 했겠죠. 근데 저희는 순수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했다. 아니 네. 두산이 대가성이 있다 없다라는 진술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가는 어떤 저도, 거래에서 그거는 대가성이 있다 없다 특혜도 네. 아니다.
제3자적 시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성남에 있는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니고 완전히 티나게 해놨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해주면서 기부 채납을 아예 안 받았거나 뭐 이거 정말 티나게 했다면은 바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너무 심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기부 채납도 받았고 그 줄어든 액수 이런 것도 맞췄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 그렇게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축구 이런 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서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성남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계속 이제 방어를 했겠죠. 네. 아, 근데 그리고 그런 방어를 하고 진술이 그 당시엔 아니다라고 했는데 진술이 사실 대가관계가 있다. 전 유의미한 진술이라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뭔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언론에 우리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뭔가 수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럼 뭐가 부정한 청탁인지 지금 뭐 기소 의견으로 했다면 최소한 명징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전 지자체 해볼까요? 이거 어느 누가 이렇게 기업 유치하고 뭔가 이 지자체 산하의 기관에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전 대단히 부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용도 변경이 명징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부정한 청탁 청탁이란 건 명징한 명징하지 않죠. 아니 용도 변경 해주는 게 명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론 우리가 여러 지자체장들이 자기 산하에 있는 재단들 특히 스포츠와 관련된 거 성과 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거 하면은 용도 변경 시켜줄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성남 FC의 상황이 원래 그 성남 1화인가요? 거기서 운영하다가 이게 시민구단으로 성남 FC로 변경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막 이재명 당시 시장님이 막 다른 어디 시장이랑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막 깃발 바꾸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실 연동이 돼 있었던 거고 그게 그냥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좋은 뜻 아니면 살짝 압박 이거 좀 해서 우리 나중에 하면은 우리 좋은 관계를 합시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거 하면은 용도 변경 된다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결국은 기부 체납 10%를 받은 게 정당한 거래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 나머지 차익을 성남 FC로 그렇죠. 보내고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 청탁이냐 아니냐를 또 가르는 하나의 뭐 기준점이 될 것 같으니까 요게 그러니까 쟁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짚었으니까 네. 다시 안 여쭤보겠는데 네. 그거에 비견해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른바 뭐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기 자랑하던 SNS에 올렸던 걸 그대로 따와서 올리면서 이것 봐라. 이거 이재명한테 갖다 준 돈이다. 그게 변호사 정도 되셨으면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최소한 언론에 그런 식으로 공표할 정도에 이르면 본인이 최소한의 점검 그리고 확인 작업은 하셨어야죠. 이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공정한 잣대를 여야에 같이 대고 있느냐? 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의원분들 66명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 뭐 허위로 대학을 들어갔니 어쩌니 반나절 만에 주워 삼켰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거는 왜 그냥 무혐의합니까? 동일한 잣대로 하면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거 할 때 대선 과정이었잖아요. 장영하 변호사를 몇 번 만났어요. 뭐 방송에서도 만나고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팩트 체크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박철민이라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엄청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영하 변호사도 막 박철민 얘기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하시는데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철민 말을 어느 정도 믿을 만큼의 구체성이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주장한 게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 검찰이 이런 논리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기소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크로스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취재 과정에서. 그러면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기자들도 취재원의 경도 되죠. 되죠. 취재원의 경도가 되니까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골격으로 해서 기사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규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라도 반론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형식적이든 뭐든지 간에 반론을 들은 걸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따지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러면 기자는 더 했잖아요. 장영하 변호사보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 되면은 보도 가지고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면 안 되죠.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왜 기소하냐고요, 그러면. 아니, 크로스 체크를 제대로 한 경우는 거의 기소 안 해요. 실제로 요새. 아, 그래도 이제 일단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하고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느냐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막 고소한 사람들이 엄청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적대적 아니, 취재원을 취재할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크로스 체크라면 장영하 변호사가 SNS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사실을 그러면 공표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 내가 이런 걸 지금 알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니네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맞느냐. 확인, 이게 크로스 체크잖아요.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데 이 사람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공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표 행위를 물론 했는데 그거를 일반인이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할 거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찰은 그러니까 이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그 박철민의 얘기의 구체성 이런 거겠죠. 이거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내지는 뭐 그것이 그 제보 내용이 소설이라 하더라도 그 플롯이 아주 치밀하면 그냥 전부 다 그럼 받아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버리는 그렇다는 거죠. 또 거의 뭐 장영하 그렇다는 변호사는 얘기. 이야, 굉장히 이게 말이 되는 바이어스가 있는 얘기입니까? 사람인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믿을 만한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걸 보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믿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의 범위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네. 그리고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재정 신청까지 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도 또 한번 보시겠죠. 이거 아니 이런 거라면 어차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잖아요. 그냥 받아도 되잖아요, 검찰이. 왜냐면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이 총대 메고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까? 아 근데 이제 기소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재판을 하는 것 너무 자체가 함부로 하는 것 같던데 요즘. 아 근데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니 문제니까. 다른 거면 네.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거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맞습니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진짜로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일반인이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그게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그걸 오픈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선거 그러면 국면이지만.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는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기소권을 한번 그러니까요. 저도 평가를 하면 그런 건 얘기를 어떻게 안할 수가 됩니까?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네. 저도 그래서 말 가지고 쉽게 너무 인정. 이렇게 기소하는 건 좀 그렇다 맞아요. 치는데 예. 근데 그래도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팩트와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신중하게 해라. 이제 그게 기본적인 어떤 취지니까요. 근데 또 전 허위사실 동일한 공표 같은 잣대는 아닌 경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소하기 직전에 경기도청을 또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네.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토교통부가 그러니까 협박을 했는데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썼네 안 썼네 이런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혹시 이게 답변서에 그 내용이 미리 예. 준비되어 있었느냐 네, 안 맞습니다. 되느냐 이거 확인하려고 압수수색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발적 발언이냐 그렇죠. 준비된 발언. 준비된 발언이냐 이걸 가르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영하 변호사의 공표행위는 압수수색했어야죠. 우발적 공표행위입니까? 제 얘기는.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아무튼 어쨌거나 자기가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런 진술을 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간접적인 경험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믿고 얘기를 했다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비슷한 잣대를.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본인 일이 아닌 부인 일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했을 때 부인이 예를 들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틀린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 뭐 장영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기자 생활을 저도 했고 명예훼손 소송을 여러 번 걸려갔던 네. 입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거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히 다시 말해 나는 저 사람의 어떤 제보자의 저 말을 믿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믿을만 했는지를 이제 검찰이 저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공표했습니다. 그럼 알았어 넘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전후 이유가 사정을 뭐냐. 보자.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취재를 그렇게 얼마나 되는 거죠. 철저히 했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교차 확인이 됐느냐, 확인을 해봤느냐, 다른 루트로 네. 제보자 말고 그럼 다른 루트로 확인도 해봤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지부를 주는 건데 장영하 변호사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않았다는 근데 거죠. 기자의 경우는 크로스 체크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럼 꼭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박철민 씨가 그러면 제공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럼 또 그러니까 이게 그 맞는 것인지 이런 확인 과정은 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최소한의 확인은 있었다고 봤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요? 했다면은. 네. 그렇다. 근데 나는 뭐 예를 협박당했다라는 그때 그러면 그 심경은 왜 그러면 그 믿어주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냥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고 믿고 싶은 건 믿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국면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국토부라든지 당시 자료들을 보는 거죠. 정말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 있었는지. 비교하면 그런 왜 거잖아요. 그게 현미경으로 봐. 장영하 변호사는 네. 나는 박철민의 어떤 그 주장을 믿었다. 아니 만약에 국토부에서도 정말 협박을 했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국토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 공무원이 그 중간에서 국토부가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박이 없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도 협박을 받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위압감을 느꼈고 위기감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위압감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 내심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전 검찰이. 그리고 거기 너무 직무유기 이런 얘기는 그리고 국토부가 실제로 협박을 그냥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시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더라. 이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직무유기로 협박했다 이거는 팩트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실제 없는 사실이면은. 네. 예. 참 재판 결과가 심히 예, 공소유지 안 될 정말 거라고 심히 봅니다. 궁금합니다. 이재명 그런 점에서. 대표에 뭐 대해서.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죠. 네.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이 많이 예. 흘렀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